2004년 6월 25일 오전 10시경 충북 영동군 학산면 서산리의 한 주택 거실에서 집주인이었던 당시 42살의 김여인이 머리에 둔기를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며칠간 마을 주민 여러 명을 소환 조사한 경찰은 유일하게 연락이 닿지 않던 바로 옆에 이웃 주민 45살의 최용배를 용의자로 지목, 시신이 발견된 지 41일 만인 2004년 8월 5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게 됩니다. 이 최용배는 살해된 주부 김여인과 같은 마을에 살고 있었고요. 평소 이웃 마을 주민들에게 평판이 굉장히 좋은 남자였습니다. 마을 사람 누가 결혼을 했다거나 혹은 누가 돌아가셨다거나 그러면 빠짐없이 그렇게 꼼꼼하게 다 챙기는 거예요. 거기다 이웃마을 주민 누군가 집에 전구가 나갔다네, 혹은 밭일에 손이 필요하다네, 그런 망설임 없이 자기가 나서서 다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 이웃들은 그를 좋아했고 신뢰했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경찰은 최용배를 주 용의자로 봤습니다. 이런 경찰의 판단에 처음에 이 이웃 주민들은 당연히 아우 그럴 사람 아닌데,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그 양반, 경찰 양반이 또 엄한 착한 사람 하나 잡는 거 아닌가 몰라,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바보도 아니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를 용의자로 봤을 리가 없죠. 최용배를 조사한 결과 최용배는 사망한 김여인과 채무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놈의 돈. 그런데 살인 용의자인 최용배가 피해자 김여인한테 돈을 빌린 게 아니라요, 사망한 김여인이 용의자인 최용배한테 돈을 빌린 상태였어요. 사망한 김여인이 돈을 빌린 사람은 최용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고 다녔어요. 당연히 그 때문에 김여인은 늘 빚에 시달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살인 용의자인 최용배는 이웃들에게 평판이 좋았어요. 하지만 반대로 사망한 피해자 김여인은 이웃 주민들에게 평판이 엄청 안 좋았습니다. 아우 그 여자 돈이란 돈은 다 빌리면서 갚을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하고 남이 쎄빠지게 번 돈으로 술 마시러 다니고 그 유흥으로 다 쓰고 다녔다니까. 돈 빌려놓고 그거 갚을 생각도 갚을 노력도 전혀 하지도 않았던 여자야. 심지어 피해자 김여인의 주변 친구들조차 사건 전인 21일 밤 혹은 다음 날인 22일 새벽 사이에 김여인한테 그런 거예요. 야, 너 최용배한테 돈 빌리지 않았어? 그거 얼른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사건 전날 친구들이 걱정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친구들의 말을 김여인은 무시했다고 해요. 돈을 빌려준 최용배 또한 애가 타는 거예요. 돈을 믿고 빌려줬는데 갚을 생각을 안 하니까. 내가 여유 있는데 빌려준 게 아니거든. 나도 지금 돈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최용배가 돈 받으려고 김여인 집에 전화를 한 거예요. 야, 너 원래 이날 돈 갚기로 했었잖아. 왜 돈을 안 갚아? 야, 나도 급해. 돈 좀 갚어. 아우 안 떼먹어요. 그 돈 얼마나 한다고. 아 내가 지금 돈 나올 때가 있는데 나도 돈이 안 나와서 못 갚는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안 떼먹어. 갚는다니까요. 그러고 다음날 다시 전화하면 전화 안 받고 돈도 안 갚고. 그러니까 최용배가 집까지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집에도 없어. 뭐야. 그래서 다음날 또 김여인 집으로 전화를 딱 했더니 이번에는 없는 번호라네. 매번 돈 받으려고 이 김여인 집에 딱 찾아가면 사람은 없지. 이 김여인이 빚독촉 짜증나니까 전화번호도 계속 바꿔버리지. 이 최용배 또한 그렇게 넉넉한 살림이 아니었어요. 이 남자도 빚이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최용배한테도 자꾸 돈을 갚으래. 최용배도 독촉을 받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돈 빌려준 김여인은 연락도 잘 안 되지, 집에 가도 없지. 엄청 답답했겠죠. 이게요, 답답함을 넘어서서
나중에는 화가 나는 거예요. 나도 지금 은행에서 돈 갚으라고 독촉 전화가 계속 오는데 이게 잠수 타버리고 있지. 빌려달라고 살살거릴 때는 언제고? 아, 왜 빌려준 내가 애가 타야 돼, 왜? 분노로 바뀐 거예요. 너 내가 진짜 죽여버릴 거야, 너. 그래서 21일 밤 그리고 22일 새벽 사이쯤 화가 끝까지 난 최용배가 둔기를 들고 김여인 집 대문 옆면 담벼락에 숨어서 잠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연락이 안 되니까 만날 수가 없으니까 비시고 나발이고 너 죽고 나 죽자. 그렇게 잠복 타다가 김여인이 집으로 들어가네. 바로 따라 들어가서 김여인 뒤통수를 둔기로 갖다 내리쳐버린 겁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공격을 당한 김여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을 했습니다. 즉사. 쓰러진 김여인을 확인한 최용배는 바로 도망간 게 아닌 혹시나 살아있을까봐 확인 사살까지 합니다. 둔기로 계속 내려친 거예요. 죽은 걸 정확히 확인한 최용배는 바로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갔습니다. 최용배의 친구 한 명이 밝힌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시신 발견 전날인 24일 최용배가 갑자기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술을 한 잔, 두 잔 하게 됐는데 완전 술에 꽐라가 된 최용배가 갑자기 야, 나 사실 사람 죽이고 왔다? 김여인 그거 내가 죽여버렸어 라고 말하면서 칼을 품에서 꺼내더라는 겁니다. 그냥 나 죽고 너 죽자 싶어서 그냥 확 그냥 내가 죽여버렸어. 나도 이 칼로 그냥 죽이려고. 갑자기 칼을 꺼내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너무 놀래가지고 너 왜 이러냐고 진정하라고 하면서 칼을 뺐고 진정할 수 있게 달래줬다는 겁니다. 이 진술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아무리 친구가 술자리에서 이러지 말라고 들고 있던 칼을 뺐고 진정시켜줬다 해도 이게 진정이 되겠습니까? 김여인의 시신이 발견된 후 다음 날인 26일 최용배는 가족들을 찾아갑니다. 이 가족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최용배가 딱 왔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나왔어. 목소리도 완전 다운돼 있고. 왔어요? 하는데 말도 없어. 답을 안 하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는데도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조용히 먹고.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딱 봤는데 집에 없네? 몰래 집을 나간 거예요. 그가 또다시 목격된 곳은 은행 CCTV였습니다. 은행에서 수십만 원 돈을 인출하는 게 찍힌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그의 행적은 지금까지도 모릅니다. 최용배는 돈을 인출하고 자기 차를 이용해서 도주했어요. 그런데 도주하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잘못 운전한 사람은 최용배였습니다. 최용배가 상대편 차를 그냥 냅다 들이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상대차 목격자 말에 의하면 최용배 표정이 너무 안 좋았다는 겁니다. 마치 뭔가에 괴로워하듯 위태롭게 운전하고 있는 것 같았다고. 교통사고가 났음에도 최용배는 병원에서 치료조차 받지 않습니다. 사고가 딱 나고 나서 최용배는 차에서 내려 주변에 있는 공중전화로 갑니다. 그 공중전화로 다시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 내가 김여인 죽였어. 나도 너무 죽고 싶은데 죽는 것도 쉽지가 않네. 라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교통사고를 죽으려고 일부러 자기가 들이받은 거죠. 그런데 안 죽었어. 죽고 싶어서 들이받았는데 죽는 것도 쉽지가 않네. 남을 죽이는 건 쉬웠는데 말이죠. 참, 이런 친구들과 가족들의 증언들이 나오면서 경찰은 최용배를 용의자로 보고 수배까지 때렸습니다. 이 최용배는요, 현재까지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2004년 6월 사건이 발생했는데 현재는 2022년이죠. 그것도 8월.
최영배는 현재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잠적 중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요 지명 피의자 종합공개수배 전단에는 사건 발생 1년 후인 2005년 하반기에 처음 수배가 됐고 TV에도 수배를 때렸어요. 하지만 현재까지도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친구나 가족들의 말을 들어보면 살인 후에 굉장히 좀 괴로워한 듯 보입니다. 죽으려고 시도까지 하고 그러다 보니 자살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현재까지도 못 찾고 있는 게 아닐까. 하지만 그렇게만 보기에도 좀 찜찜한 게 자살을 했다면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목을 매거나 혹은 어딘가에서 투신을 했다거나 뭐 그랬다면 누군가가 발견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한강에서 예를 들어 뭐 뛰어내렸다거나 물에 스스로 들어가 익사했다면 말은 다르겠죠. 뭐 이렇게 익사를 하게 되면 물에 이제 시신이 떠내려가면서 팔 다리가 이렇게 분해되면서 뭐 고기들이 막 먹고 하면서 시신을 못 찾을 수도 있겠죠. 아, 그래도 보통은 시신 일부라도 발견이 되던데. 만약에 목을 맸다거나 다른 방법을 이용했다면 시신이 발견됐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혹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했던 말이나 모습 이런 것도 자살한 것처럼 생각되게끔 하려고 치밀하게 그렇게 연기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애초부터 김여인을 죽이려고 잠복하고 한 게 다 계획하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이 도주하는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계획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또 자살이 아니라면 한 몇십만 원 정도만 인출했거든요. 그걸로 지금까지 어디에서 뭐 하면서 살고 있는 걸까? 어디 시골이나 섬에 다른 가명을 사용해 살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그가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있을 거란 추정만 할 뿐 지금 현재까지도 잡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작년까지 장기 미수배로 뉴스나 신문에 조그만하게 가끔 수배를 했을 뿐 종합수배 전단지에는 일시적으로 수배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2021년 하반기부터 재등록 수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옆에 수배 전단으로 이제 좀 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옆에 사진이요, 2004년도에 찍은 거래요. 18년이 흐른 지금 최영배는 60대가 넘어 있을 겁니다. 모습이 좀 많이 변해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화가 될 수 없는 거니까. 늦더라도 꼭 잡아 죗값을 치르게 해야겠죠. 고인의 한이 풀릴 수 있도록. 최영배는 살인 후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한 말이나 행동을 보면 굉장히 심적으로 괴로워한 듯 보입니다. 도주 중에 인출한 돈도 그닥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금융거래나 어떠한 생존 반응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걸까요? 혹시 스스로 어딘가에서 목숨을 끊은 걸까? 그렇다면 그의 시신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어딘가에 숨어 있는 걸까요? 시골이나 외딴 곳에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 해외로 갔을까? 그런데 또 이게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재까지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옆에가 18년 전 사진이지만 주위에 비슷하게 생긴 60대의 남자가 있다면, 60이 넘은 남자가 있다면 국번 없이 112나 영동경찰서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18년째 수배 중인 충북 영동 주부살인사건 용의자 최영배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2007년 당시 47살이었던 여패 박종윤. 이 남자는 이때 무직이었습니다. 직업이 없었어요. 당연히 일을 안 하고 있으니 돈이 뭐 있었겠습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놈의 도박을 못 끊는 거예요. 박정윤은 무직인 상태에서도 미친 듯이 강원도 정선에 있는 소위 카지노 도박장에 매일같이 드나들면서 도박을 해댔고 결국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의 끝은 사채잖아요. 사채. 박정윤은 사채업자에게 무려 4억 6천만 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됩니다. 당연히 있는 돈도 다 도박으로 탕진한 마당에 이걸 갚을 돈이 어디 있겠어요. 도망 다니는 신세인 거예요. 그리고 당시 박정윤과 같이 도박장을 드나들었던 또 다른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는 의료기기 판매업자로 일하고 있었던 당시 32살의 남씨. 이 남씨 역시 도박의 중독이. 그러다 보니 당시 이 박정윤에게도 2천만 원 상당을 빌려가지고 또 도박장에 기부했네. 있는 돈 다 날리고 그렇게 호되게 되었음에도 또 도박으로 잃은 돈 또 도박으로 벌어보겠다며 따보겠다며 다시 정신 못 차리고 박정윤한테 돈까지 빌렸는데 와 이것도 다 날렸네. 박정윤은 사채업자한테 4억 6천, 남씨는 박정윤한테 2천을 빌려 서로 하나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박정윤은 사건 발생 8개월 전인 2007년 4월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한 도박장에서 우연히 당시 49살이었던 김씨와 그의 보디가드인 49살 오씨를 만나게 됩니다. 이 김씨 도박장에 보디가드를 데리고 왔네. 오, 이 남자 뭐 좀 되나 본데? 당시에 이 김씨는요, 서울 강동구 유흥가에서 알아주는 유명 인사였습니다. 돈 많지, 돈 잘 쓰지. 실제로 김씨가 몰고 다니는 벤츠 승용차, 그 승용차의 트렁크에는 수억 원의 현금 다발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소문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도박장에 보디가드를 대동해서 나타난 것도 그렇고 차도 외제차에 입고 있는 거나 하고 다니는 뽐새 그리고 말하는 것들 모두 딱 봐도 이놈 돈이 있는 놈이네. 아싸리 김씨한테 돈을 좀 뺏어야겠다. 그래서 내 도박빚이나 좀 갚아야겠다. 라고 박정윤은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렇게 2007년 12월 11일 오전 박정윤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자신이 임시 거주하고 있었던 반지하 자취방에서 은밀하게 김씨의 보디가드인 오씨를 따로 만납니다. 그리고는 오씨한테 오씨, 그 김씨가 돈이 많잖아. 언제까지 김씨 밑에서 그러고 살 거야. 아싸리 그 많은 돈 우리가 좀 뜯어내서 자기랑 나랑 반반 나누는 거 어때? 범죄 공범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웬걸 이때 이 오씨가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이거 당장 내가 김씨한테 말할 거라고, 무슨 생각하는 거냐고 노발대발하면서 거부를 하네. 혼자 하라고? 난 이미 내 계획을 다 얘기했는데. 그렇게 오씨와 약간의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욱한 박정윤이 숨겨놓은 둔기로 오씨 머리를 그냥 갖다 내리쳐버립니다. 살해한 거예요. 그렇게 오씨를 살해한 후 박정윤은 남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취방으로 부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자취방에 온 남씨는 너무 놀랬겠죠. 방 안에 덩그러니 오씨가 피 흘리면서 쓰러져 있으니까, 죽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래요. 그리고 이때 박정윤은 남씨에게 슬그머니, 아니 내가 기가 막힌 계획을 하나 세워가지고 같이 하자고 오씨한테 제안을 했는데 안 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찌저찌 하다 보니 이렇게 됐네. 어떻게 남씨가 나랑 같이 한탕 할래? 박정윤은 오씨의 시체를 보여주면서 김씨를 대상으로 한 강도 살해 범행을 제안했고 남씨가 이를 승낙하면서 범행이 시작이 됩니다. 살해를 계획한 두 사람이 제일 첫 번째로 한 건 바로 인근 슈퍼에서 범행 도구를 사는 거였습니다. 노끈과 청테이프 등 도구를 구입해요. 그 후에 박정윤과 남씨는 송파구에 있는 박정윤의 집 본가로 갑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5시경 두 사람은 김씨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이곳에 큰 도박판이 벌어졌다며 김씨를 유인해 불러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김씨. 도박을 하겠다며 돈을 챙겨 박정훈의 집을 찾아오게 되는데 김씨가 집안에 딱 들어서자마자 남씨는 현관문을 바로 잠갔고 기다렸다는 듯이 박정훈은 김씨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흉기까지 들고 막 때리기 시작하니까 이 김씨 얼마나 놀랬겠어요. 순식간에 제압당한 거예요. 그 후 박정훈은 김씨의 지갑에서 현금 30만원, 그리고 카드, 손목시계 등을 갈취하고 카드 비밀번호를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돈 빼야 되니까. 야, 이거 카드 비밀번호 뭐야? 그런데 와, 이 김씨 죽어도 얘기 안 하네. 야, 죽고 싶냐? 카드 비밀번호 뭐냐고. 몰라, 말 못해. 말하면 나 죽일 거잖아. 김씨가 끝까지 비밀번호를 안 부니까 열받은 박정훈은 무릎으로 김씨의 머리를 수에 때려 기절시킵니다. 와, 이 김씨가 비밀번호를 끝까지 안 부네. 아, 이거 어떡하지? 그렇게 고민에 빠진 두 사람. 남씨는 우선 김씨의 팔, 다리를 노끈으로 묶고 박정훈은 청테이프를 잘라 김씨의 입에 붙인 후 이불에 돌돌 쌉니다. 쓰러진 이제 김씨를 돌돌 만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이불을 노끈으로 묶어서 김씨가 몰고 다니는 벤츠 승용차 트렁크에 넣고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불로 돌돌 몸을 말아가지고 못 움직이게 결박을 엄청 시켜놓은 거예요. 사건 당시가 2007년 12월 달이었어요. 그 춥고 건조한 날 사람을 결박시켜가지고 그 승용차 트렁크에 30시간을 가둬놉니다. 30시간을. 하루가 넘도록. 약 30시간 뒤 두 사람은 김씨한테 비밀번호를 다시 물어보려고 트렁크를 딱 열었는데 김씨가 의식이 없네. 흔들어도 미동도 없어. 아, 김씨 죽었네. 그 트렁크 안에서 질식사를 한 겁니다. 당황한 박정훈과 남씨는 범행 다음날 12일 새벽 1시 30분경 한 렌트카에 전화해서 스타렉스 차량을 대여합니다. 그리고 13일 새벽 2시경 맨 처음 죽인 보디가드 오씨 그리고 김씨 두구의 시신을 승합차에 실은 후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녀요. 왜? 아, 이 시신을 어디에다 묻어야 감쪽 같을까? 시신 유기 장소를 찾아다닌 거예요. 그렇게 14일 오후 7시경 두 사람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38번 국도변 인근 갓길에 차를 세웁니다. 여기가 어디쯤이냐면 강원랜드 길목에 있는 산세가 험한 국도변이에요. 강원랜드 도박장 근처. 그렇게 이들은 트렁크에서 시체를 끌어내려 갓길 아래 숲 방향으로 시신을 버리듯 굴려요. 밑으로 굴러 떨어지라고. 이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시신을 밑으로 굴린 후에 삽으로 땅을 파서 안매장할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하려고 삽을 또 들고 시신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땅을 막 팠는데 아, 이때가 12월 달이었잖아요. 땅이 꽁꽁 얼었네. 아니, 아무리 땅을 파려고 삽질을 해도 삽이 아예 땅에 박히지도 않는 거예요. 아이고야, 이래가지고 언제 땅 파고 언제 이거 시신 묻냐? 와, 이거 답이 없는데? 거기다가 당시 2007년 12월 14일에 강원도 영월군의 최저 기온이 영하 7도, 일몰 시간은 오후 5시 10분이었습니다. 5시 10분부터 해가 지기 시작하는데 이들은 14일 오후 7시에 차를 세우고 유기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오후 7시 이때는 이미 해가 다 져가지고 어두컴컴한 거예요. 잘 보이지도 않는데 땅은 땅대로 얼어가지고 파지지도 않고 처음에는 남씨가 땅을 파고 박정훈이 망을 봤어요. 그런데 영 남씨가 하는 게 시원찮네. 야, 나와, 내가 파볼게. 나중에는 이에 불만족한 박정훈이 땅을 막 더 파내서 결국 어떻게 시신을 나름 묻었다고 해요. 범행 며칠 후인 2007년 12월 범인은 범행 장소에 꼭 다시 나타난다는 말이 있죠.
그 말 따나 박종윤과 남 씨는 시신 안매장 장소인 38번 국도에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때 이후부터의 박종윤의 통신 기록 완전히 사라졌고요. 이때 이후부터 박종윤은 증발하듯 사라졌습니다. 박종윤과 남 씨는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삽니다. 반면에 살해당한 피해자 김 씨와 오 씨, 이들의 가족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갑자기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안 들어오니까. 이에 김 씨와 오 씨의 가족이나 주변인들은 19일에서 20일 사이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해요. 그렇게 오 씨와 김 씨가 실종 신고가 된 상태로, 시신이 유기가 된 상태로 그대로 무려 2년이 지나갑니다. 사실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2007년 12월 말에 시신이 유기된 곳 근처에서 오 씨가 실종 당시 입고 있었던 점퍼가 피에 흥건히 젖은 상태로 발견됐었습니다. 그 점퍼 주머니 안에 오 씨의 지갑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운동복 세트 한 벌도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 운동복을 조사해 봤더니 비슷한 시기 실종된 김 씨의 옷 같다네. 경찰은 추정만 되는 상황이니까 그 점퍼를 국가수에 의뢰했습니다. 정확히 누구의 것인지 DNA 확인해 보려고. 그런데 유전자 분석 결과 점퍼에 이물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뭐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오 씨의 주변 사람들은 이 점퍼 오 씨의 옷인 것 같다. 거기다가 그 점퍼 주머니에서 오 씨 지갑까지 나왔잖아요. 이건 빼박 오 씨 거 아닌가. 그런데 국가수 검사 결과는 알 수가 없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냥 추정에 그치는 거예요. 운동복 세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뭐 김씨가 생전에 많이 입었다는데 그뿐 추측만 존재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경찰은 당시에 이 옷가지들이 발견된 영월의 인근 야산을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서 다 뒤졌습니다. 하지만 이때 시신 못 찾았어요. 모든 살인사건에서 시신이 없으면 그 사건을 푸는 게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시신이 있어야 그걸 조사하면서 뭔가 조금씩 단서를 알아가고 단추를 풀어가는데 기본인 시신이 없으니 이 사건 또한 힘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2년이 그냥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러던 2009년 9월 29일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38번 국도변 인근 갓길에서 벌초를 하고 있었던 한 근로자분이 그날 오전 9시부터 작업을 하던 중 오전 11시 30분경에 브레이크 타임을 이용해 밤과 버섯을 채취하려고 국도변 갓길에 있는 숲속으로 들어갔다가 엄청 심한 악취를 맡게 됩니다. 아씨, 이거 무슨 냄새야? 그렇게 고개를 픽 돌렸더니 이 근로자의 눈에 띈 무언가. 뭐였겠습니까? 문제의 그 갓길 숲에서 버섯 밤을 채취하고 있던 분인데 이분 눈에 2년 만에 안매장된 오 씨와 김 씨의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놀란 근로자분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2년이 흐른 뒤였어요. 시신 상태가 어땠겠습니까? 완전 하얀 백골 상태였습니다. 백골화된 두 구의 시신과 상하이 등 옷가지, 포장용 끈 등 여러 가지가 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시신 위도 소매 자락이 포장용 끈으로 묶여있는 상태였어요. 경찰은 이걸 딱 보자마자 아, 이거 살인사건이구나 바로 캐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신을 확인한 경찰은 바로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사망한 사람이 2007년 12월에 실종된 오 씨와 김 씨라는 것까지 확인이 돼요. 이에 경찰은 이 피해자들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이들은 누구였는지 통신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 박종윤과 남 씨라는 사람이네. 와, 이 두 사람 수상하다. 그래서 박종윤과 남 씨라는 이 두 사람의 통신 기록을 또 조사해 보니까 어라, 이 박종윤과 남 씨가 피해자 점퍼가 발견된 38번 국도 인근에서 둘이 서로 또 통화를 했었네. 사망한 채 발견된 두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 박종윤과 남 씨인데
이 두 남자가 또 피해자 시신이 발견된 인근에서 서로 또 통화를 했다. 경찰은 이미 전에도 이 두 사람을 의심은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시신도 못 찾은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 결정적인 살인의 단서가 없어 뭐 이들을 체포하거나 할 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시신도 발견됐고 통화 기록까지 나오면서 경찰 수사에 탄력이 붙습니다. 아, 이 범인 금방 잡을 수 있겠다. 그렇게 2009년 12월 1일 경찰은 바로 이 남 씨를 검거합니다. 어떻게? 제보가 딱 들어온 거예요. 당시 남 씨는 자기 친형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빌부터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제보가 딱 들어온 거예요. 이 제보를 받자마자 경찰은 아, 남 씨 잡으러 가자! 이렇게 바로 덮치지 않았습니다. 경찰, 형사분들이 괜히 형사분들이 아니죠. 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수사팀은 체포 안 하고요. 남 씨가 형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파악하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만 합니다. 감시만. 왜? 이 남 씨가 혼자 한 짓이었다면 바로 덮쳤겠지만 공범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남 씨가 박종윤과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시신 두구가 나온 만큼 공범끼리 만나 대책을 논의하진 않을까 싶어서 기다린 거예요. 둘이 만날 때를 기다렸다가 한 방에 그냥 일석이조로. 그런데 2달이 넘어가도록 뭐 둘이 연락하는 것도 없고 만나지도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 더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수사팀은 2009년 12월 1일 형의 집에서 나오는 남 씨를 체포하게 됩니다. 남 씨는 딱 체포되고 나서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몰라요. 기억 안 나. 나 몰라. 살인 혐의를 입증하려면 남 씨의 자백이 필요한데 남 씨는 11차 조사 때부터 고에게 변호사까지 선임하면서 더욱더 말을 아낍니다. 하지만 뭐 이게 말 아낀다고 됩니까? 결정적인 증거들이 쏙쏙 나오면 뭐 어떡할 거야. 빼도 박도 못하지. 결국 남 씨는 2010년 4월 23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강도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이제 몇 년 안 남았죠. 약 2년 뒤인 2024년 11월 30일에 만기 출소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게 남 씨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남 씨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박종윤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박종윤은 아직까지도 안 잡혔습니다. 몰라요. 어디에서 뭐 어떻게 있는지. 박종윤은 강도 살인 혐의로 2022년 현재까지도 수배 중인데 거의 뭐 10년 넘게 안 잡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안 잡힐 수가 있나? 이렇게 목격자 제보조차 없을 수가 있나? 혹시 필리핀이나 다른 국가로 도망간 거 아닌가? 아니면 원양어선을 탄 거 아닌가? 라는 말도 많습니다. 원양어선. 하지만 그냥 이것도 설일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설. 왜냐면 어선은 공짜로 탑니까? 필리핀 다른 국가는 뭐 공짜로 가요? 이것도 돈이 있어야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박종윤 돈 없을 텐데. 그렇다 보니 그냥 이것도 설일 뿐인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죽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영월에서 박종윤의 통신 기록이나 모든 기록이 끊겼다고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뭔가 마지막 위치, 통신 기록이 잡혔던 시신 유기 장소 근처에서 남 씨와 트러블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남 씨가 죽인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남 씨가 죽이고 어디에 묻은 거 아닌가? 그래서 남 씨 또한 박종윤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함구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리고 10년이 넘는 지금까지 어떠한 흔적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게 아닐까? 그냥 이거 신빙성 없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아니면 작은 시골 어딘가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거나 하면서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고 도박에 중독이 돼 있었잖아요. 못 끊고 계속 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혹시 도박장 근처를 전전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고 실제 담당했던 형사분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두 범인들이 시체 유기를 하고 나서 며칠 뒤에 다시 시신 유기한 영월에 옵니다. 그리고 그날 그곳에서 박종윤의 모든 공식적 기록이 딱 멈춰요. 연기처럼 사라진 거죠. 그리고 남씨는 박종윤에 대해 전혀 진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박종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확실한 건 옆에 박종윤은 공개에 수배된 사진과 똑같이 생겼다고 합니다. 시민들 신고가 절실합니다. 키는 173에 다부진 체격, 흰머리가 많고 얼굴은 검고 양 손가락 끝마디가 약간 굽어있고 팔자 걸음을 걸으며 전라도 말씨를 쓰는 박종윤을 목격하셨거나 비슷한 사람을 봤다 싶으신 분들은 국번 없이 112 또는 서울 강동경찰서 02-477-0330번으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 송파구에서 벌어진 한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1988년 36살이었던 서여인은 장씨라는 한 남자를 만나 연애를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9월 3일 서여인은 장씨에게 우리 결혼하자 청혼을 받게 됩니다. 예전에는 운명적인 사랑을 믿지 않았지만 장씨를 만남으로써 서여인은 운명적인 만남을 한번 믿어보기로 마음을 먹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둘의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서여인의 부모님. 이 서여인의 부모님이 정말 강하게 결혼을 반대하시는 거예요. 절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절대 안 된다고. 아버지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엄마도 아버지와 같은 생각이야. 너보다 9살이나 더 많고 뭐 볼만한 재산도 없잖아. 부모 마음은 다 그런 거니까 장씨 자네도 너무 섭섭하게 생각은 하지 말어. 이런 부모님의 반대에 장씨는 조금 자존심이 많이 상했겠죠. 하지만 뜨거운 이 두 사람의 사랑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두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1988년 9월 20일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부모님도 언젠간 우리의 사랑을,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겠지. 그런데 이 두 사람 동거를 시작한 지 얼마 채 지나지도 않아서 문제가 조금씩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장씨가 당신 도대체 당신은 집에서 뭘 배운 거야? 이깟 가계부 하나도 제대로 못 써? 돈하고 맞지가 않잖아. 난 쓴다고 쓴 건데 얼마나 차이 난다고 그래. 그래봤자 몇천 원 차인데 조카들 조그만 과자 사준 것까지 일일이 다 적을 순 없잖아.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하늘같은 남편한테. 니네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디? 앞으로 돈 관리는 내가 할 테니까 돈 필요하면 나한테 타다 써. 알겠어? 여기서부터 뭔가 느낌이 안 좋죠. 당신은 집에서 뭘 배운 거냐? 니네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디? 아직 결혼도 안 한 동거 사이인데 이런 말을. 하지만 장씨의 이런 취급에도 사랑하니까 둘은 계속 동거를 이어갔고 급기야 1991년 2월 9일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동거 생활 3년 만에 둘은 정식적으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이 두 사람 결혼 후에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결혼하고 채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서여인은 충남 아산에 있는 자기 친정집에서 남편 장씨는 서울의 신혼집에서 주말 부부로 지내게 됩니다. 왜?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부업을 할까 해요. 강아지 키우는 건데 서울에는 마땅히 키울 데가 없어서 장인어른 땅 좀 빌렸으면 안 될까요? 저는 서울에서 지낼 거고 걔는 아내 서여인이 장인어른 집에서 지내면서 키우기로 합의 봤습니다. 합의는 무슨... 사실 그건 합의라기보단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주말 부부로 지낸 지 1년여가 지나 서여인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달까지 되는데 막달인데 계속 주말 부부인 거예요. 여보,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돼? 나 3달도 다 돼가는데. 걔를 택하든지 아님 날 택하든지 하나만 선택해. 나 이렇게는 못 살아. 그래서 거의 막달쯤 됐을 때 이제 살림을 합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가 둘 사이에 이쁜 딸까지 낳게 됩니다. 아이까지 생겼겠다. 이 둘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이놈의 남편 장씨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서여인이 그 어린 아기를 보면서도 매 끼니 밥을 해서 갖다 바치잖아요? 그러면 아이씨 된장국이 뭐 이렇게 짜? 야, 니네 집 여자들의 음식 솜씨가 다 왜 이 모양이야? 또 장씨가 TV를 보다가 막 뭐 웃긴 걸 본 거예요. 야, 저거 봐봐. 야, 진짜 웃기지 않냐? 이에 서여인은 받아칩니다. 저게 뭐가 웃겨요? 하나도 안 웃기구만. 그랬더니 남편 장씨가 또 얘기합니다. 그래, 니네 집안은 고상해서 드라마밖에 안 보지? 그러니까 뭐만 하면 니네 집 여자들, 니네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디? 아니, 서여인 입장에서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받아친 거예요. 아니 여보는 왜 말끝마다 니네 집이야? 내가 말끝마다 당신 집 시댁시댁거리면서 그렇게 말하면 기분 좋겠어? 이 말에 장씨 난리 난 겁니다. 이게 어리다고 오냐오냐 해주니까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냐? 내가 너보다 몇 살이 더 많은데 네가 버릇없이 이딴 식으로 말해? 너처럼 기본이 안 돼 있는 인간은 혼 좀 나봐야 돼. 그래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갓난아기 딸이 있는데도 그냥 무자비하게 서여인을 때립니다. 가정폭력. 처음이 어렵다고 그렇게 가정폭력을 시작하더니 와, 수시로 조금만 기분이 안 좋으면 그냥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같이 삽니까? 서여인은 바로 애기 데리고 친정집으로 내려와 버립니다. 이렇게 돼버리니 장씨 어쩔 거예요. 다시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장인 장모한테 무릎 꿇고 비는 거예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지만 소중한 내 딸이 맞았다는데 어느 부모가 단박에 데리고 가. 어느 부모가 우리 딸이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았겠지 하겠습니까? 당연히 바람이랑 손찌검은 죽을 때까지 못 고친다고 하던데 당분간 떨어져 살면서 생각을 좀 해보세.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1995년 5월 2일 동거 및 결혼 7년 만에 아내 서여인은 친정집에서 남편 장씨는 서울 본집에서 별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서여인 입장에서는 맞지 않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오래 가진 못했어요. 이 장씨가 협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여인이 지내고 있는 장인 장모집에 전화해서 야, 내가 주말에는 올라오라고 했지? 내 말이 우습냐? 뭔가 너 지금 착각하고 있나 본데 너는 이미 출가 외인이야. 너 내일도 안 올라오면 각오해. 와, 이렇게 매번 전화해서 오만 말로 협박을 해대니 어떡해요. 말만 별거지 거의 뭐 또 장씨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점점 커가는 딸 또한 아버지 장씨를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로 무려 4년이 더 흐릅니다. 1999년 주말에 남편 장씨가 있는 서울집에 서여인이 반찬 들고 딱 왔다가 와, 남편 장씨가 경마장에 다니면서 도박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어느 아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신 도박하고 다니는 거야? 그랬더니 장씨, 이게 어디서 남편 취미까지 시비를 걸어? 뒤지고 싶냐? 또 폭력. 그런데 이게요, 무서운 게요. 이 폭력도 무뎌지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맞고 있는데도 반찬 가지고 왔어요. 당신 좋아할 것 같아서 반찬 가지고 왔으니까 그만 좀 때려요. 하지만 여기서 더 서여인을 비참하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앞서서 한번 언급했지만 이 돈 관리를 남편 장씨가 하게 됐잖아요. 니네 집에서 가계부 하나 쓰는 것도 제대로 안 가르쳐주지? 이러면서 자기가 돈 관리하겠다고. 그러면 둘 사이에 딸 양육비라도 제대로 주든가. 지 도박할 돈은 펑펑 쓰면서 애 학원비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남편 장 씨에게 맞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아내이자 엄마인 서여인은 자존심 다 내려놓고 여보 우리 딸 학원비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돈 좀 줘요. 넌 엄마가 돼가지고 애 학원비까지 밀리냐? 아이씨. 그러면서 또 때리고. 아 진짜 어떻게 이러고 삽니까? 이건 부부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참다 못한 서여인은 1999년 11월 3일 남편 장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헤어져요. 그런데 곱게 헤어져 주겠습니까? 자기가 무자비하게 때리고 무시하고 폭언하고 해서 헤어지자고 하는지는 아예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잘못이 1도 없는데 이 여자가 딴 남자가 생겨서 헤어지자고 하는 거구나. 너 딴 새끼 생겼냐? 그러면서 또 폭력. 한 번 더 말해보라고. 또 헤어지자고 해보라고. 와, 이때요 주위 이웃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서여인이 돌려보냅니다. 왜? 못났든 잘났든 어쨌든 내 남편이었으니까. 이때 이 서여인이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엄청 심하게 맞아서 병원에까지 입원했어요. 그리고 이 소식에 서여인의 오빠까지 놀래서 달려온 거예요. 내 여동생이 남편한테 두들겨 맞아서 병원에까지 입원했다고 하니 이 오빠가 꼭지가 안 돌겠습니까? 이 오빠가 장 씨한테 막 쏟아 부은 거예요. 아니 허구한 날 내 동생 이렇게 두들겨 팰 거면 그냥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주던가. 여기 서울 차표니까 내 동생 그만 괴롭히고 얼른 서울 가. 얼른 가라고. 와, 이 말에 장씨 화가 났겠죠. 너무 열이 받았겠죠. 또 자기가 한 잘못은 생각 못하고 뭐라고 하니까 짜증이 났겠죠. 이 화와 짜증이 도로 누구를 향했겠습니까? 또 만만한 서여인을 향하는 겁니다. 어우, 전현 때문에 내가 저거 가만히 안 둔다. 그렇게 장씨가 또다시 아내 서여인을 찾아온 건 바로 한 달 뒤인 1999년 12월 16일이었습니다. 저녁에 서여인이 나갔다가 차를 타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집 앞에 거의 다 왔을 때쯤 우연히 장씨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와, 이거 큰일 났다. 이 남자 그냥 찾아온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때 서여인이 따돌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와, 장씨가 작정하고 기다렸네. 서여인이 집 앞에 차를 딱 세우고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려고 하는데 바로 뒤따라와서 서여인의 목덜미를 딱 잡은 겁니다. 너 인연 오늘 딱 걸렸어. 택시까지 대동시켜가지고 납치하려고 계획한 거예요. 하지만 이때 서여인 집 앞이었단 말이에요. 아빠! 엄마! 오빠! 도와줘! 소리 지르면서 난리 치니까 가족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서여인 오빠가 달라들어가지고 막 말리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 이 장씨가 품에 지니고 있었던 칼을 꺼내 서여인의 오빠와 서여인을 칼로 찌른 겁니다. 그리고 바로 장씨는 자기가 타고 온 택시를 타고 도망가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바로 현장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장씨가 버리고 간 범행 흉기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근처에서 용의자 장씨의 배낭도 발견됐습니다. 옆에가 실제 장씨의 배낭 안에서 나온 소지품들이에요. 이 소지품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 장씨, 이 범행 후에 떠돌이 생활을 준비했거나 도피 생활을 준비한 듯 보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뒤 관할 경찰서로 한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그 남성은 바로 도망간 장씨의 친형이었어요. 이 형은요, 전 정말로 동생이 거기에 칼까지 들고 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사건 현장에 이 형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장씨의 친형은 왜 서여인의 본집 근처에 장씨와 함께 있었던 걸까요? 이 친형 말로는 사건이 발생하기 한 나흘 전쯤 장씨가 형들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형님, 제가 실은 병원에 갔었는데 제가 위암이랍니다. 제가 조금 무서워서 그런데 병원에 좀 같이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건 당일날에 이 형이 장 씨와 함께 택시를 타고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장 씨가 형님, 내가 몸도 아프고 하다 보니까 떨어져 있는 아내가 너무 그립고 보고 싶은데 병원 가기 전에 아내 집에 들려서 아내 얼굴 좀 보고 가면 안 될까?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 입장에서는 동생이 몸도 아프고 하다 보니 아내가 보고 싶을 수 있겠다 싶잖아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그냥 따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갑자기 그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여인을 발견하자마자 택시에서 내리더니 칼로 찌르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 거죠. 이때 당시에 이 친형은요, 택시 기사와 택시 안에 있었어요. 순식간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택시 기사하며 형하며 엄청 당황을 한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거 뭐야? 이때 이 형은요, 칼에 누가 찔린지도 동생이 칼을 휘두르고 이런 것도 전혀 몰랐대요. 사태 파악도 다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상태에서 갑자기 장 씨가 다시 택시를 타더니 빨리 택시 출발하라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어영부영 장 씨와 친형이 도망을 치게 됐던 거예요. 그 후에 두 사람이 향한 곳은 순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관에 들어가게 됐는데 당연히 이때 형이 자수하라고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지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설득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장씨 미쳤냐고 하면서 그 여관에 나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도 헤어지게 됐고 바로 다음날 형이 경찰서로 와서 이 모든 걸 털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도 동생 장씨가 어디로 간 건지는 모르는 거죠. 당시 피해자인 서여인은 위를 간통한 흉기로 인해서 간까지 심각한 손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장씨가 서여인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까지 전화를 건 거예요. 당연히 서여인은 장씨에게 자수하라고 권했습니다. 여보, 그냥 자수해요. 하지만 이 장씨, 뭐? 자수하라고? 네 남편은 지금 집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넌 편안히 병실에 누워서 고작 한다는 소리가 뭐? 자수를 해?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러고 뚝. 수술을 받은 피해자 서여인과 그녀의 오빠는 다행히도 목숨은 건졌지만 신경계통에 손상을 입어서 신체 일부가 마비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서여인은 오로지 한 생각, 한 걱정밖에 없었어요.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 충격을 먹었을 딸, 그리고 이 남편이 언제 어떻게 다시 나타나 또 해칠지도 모른다는 공포.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내 남편 또는 내 부모이기 때문에 법에 호소하기보다는 고통스럽지만 참고 사는 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반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가정폭력 또한 엄연한 범죄라는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인식이 뿌리 내려야만 그 예방법과 대책 또한 제대로 적용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당시 장씨 공개 수배가 내려졌습니다. 이거는 살인 미수잖아요. 공개 수배가 내려졌지만 그 후에 잡혔다는 기사나 잡혔다면 재판 결과 혹은 처벌에 대한 기사가 따로 없더라고요. 이 사건에 대한 기사만 있고 옆에는 이제 원래 모자이크가 안 돼 있었는데 우선은 모자이크를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다신 반복돼선 안 될 가정폭력 살인 미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2020년 11월 5일 오전 8시 30분경 제주도의 한 가정집으로 멍투성이의 여자가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찾아왔습니다. 남자친구한테 감금당하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30대인 남자친구 강 씨에게 3일간 강금 및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자.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이 여성을 자기 집에 2박 3일 동안 가둬놓고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한때 연인이었던 남자의 집에 감금돼서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만큼 심한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이 여자분은요, 감금된 지 4일째가 되던 날 필사적으로 도망쳐 나와서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였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이 강 씨가요, 잠깐 편의점에 간 사이에 이 여성분이 이웃집에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던 거예요. 이 피해자분의 이제 얼굴이요,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할 정도로 이 안면부가 정말 심하게 두드러 맞아가지고 부어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온 몸이 멍자국이 가득했다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이 여성분은요, 갈비뼈가 부러지고 내부 장기가 파열되는 등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만약에 이 여성분이 그날 그 집을 빠져나오지 못했다면 이 피해자분은 어떻게 됐을지. 정말요, 이 피해자분이 심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는데 이분이 탈출하기 전까지 집에서 일어난 이런 흉악한 일들, 주위 이웃들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주위 사람들 아무도 이상한 소리, 악쓰는 싸움 소리 같은 거 못 들었대요. 이 강 씨는요, 끔찍한 범죄를 하는 그 동안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편의점에 들러가지고 맥주 그리고 담배를 사가는 되게 평범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죄책감 같은 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사건의 그날도 편의점에 다녀온 이 남자는요, 사건이 발각된 것을 딱 눈치채고 바로 현장을 벗어났어요. 도망간 거예요. 그렇게 도주 직후 이 강 씨는요, 아주 자연스럽게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용의 주도하게 도주를 이어갔습니다. 이 강 씨는요, 핸드폰 이제 전원을 껐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전화를 이용해서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나 차 좀 빌려달라고. 그렇게 지인에게 차량을 빌리고 신용카드 대신 현금만을 사용하면서 치밀하게 경찰에 따돌렸어요. 경찰은요, 이 강 씨를 찾기 위해서 헬기까지 띄우고요, 대대적으로 방송을 때리고 경찰 인력을 총동원시켰습니다. 그만큼 이 강 씨를 위험 인물로 판단했던 거예요. 왜냐? 사실 이 강 씨요, 성범죄 전과를 포함해서 무려 전과 20범에 달하는 범죄자였거든요. 그냥 놔두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아. 그러니까 이놈을 얼른 잡아야 되는 거예요. 강 씨는요, 자신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제주도의 이제 시골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이곳이 숨기 아주 딱이거든. 내가 어릴 때부터 자란 곳이다 보니까 지리도 잘 알고 있고 집도 외딴 곳에 있는 데다가 산하며 숨기 좋은 곳이 많아서 안성맞춤이거든. 무려 500명의 경찰 인력이 동원돼서 강 씨를 찾고 있던 그 시각, 이 강 씨 수배자 신분으로 자신의 시골집 근처에서 지인이랑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완전 천하태평인 거예요. 그렇게 4일 정도가 지났을 때 도주에 이용된 차량을 추적한 끝에 어렵게 이 강 씨를 체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잡은 거예요. 강 씨가 말하는 범행의 이유는 헤어지자고 해서, 헤어지자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때렸습니다. 500명이나 되는 수많은 경찰을 동원한 대대적인 수색 작업에도 불구하고요, 강 씨 한 명을 체포하는 데까지 무려 나흘이 걸렸습니다. 나흘. 경찰에 잡힌 이 강 씨는요, 왜 도망갔냐라는 이 말에 안 잡힐 자신이 있어서 도망갔는데요? 라고 답을 했다고 해요. 안 잡힐 자신이 있어서 도망갔습니다. 여러 건의 성범죄를 포함해서 무려 20건의 전과가 있었던 강 씨. 만약 이때 이 강 씨의 발목에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다면 이 피해자를 감금, 폭행, 강간을 하고도 사흘간이나 도주 행각을 이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이 강 씨는요, 이런 범죄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전에도 다른 전 여자친구를 때려가지고 감옥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요, 동료 수감자들한테 너무 자랑스럽게 이런 말을 했었대요. 나는 내 인생의 반을 징역살이로 살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죗값으로 받은 형에 대해서 재판 받을 때 나 검사 새끼가 내 휴대폰을 압수한 거야. 거기에 다른 여자의 알몸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있었는데 그 검사가 그걸 찾아가지고 나를 추가 기소를 하네. 와, 나 그때 진짜 멋댈 뻔했는데 그런데 나 그거 무죄 받았잖아. 대박이지 않냐? 라고 막 웃으면서 여자 몰래 알몸 몰카를 찍은 게 있었는데 그걸 걸린 거죠. 그런데 나 그거 무죄 받았다? 나 이런 사람이야. 대박이지 않냐? 막 되게 자랑하듯이 얘기를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같이 있던 동료 수감자들이 좀 의아해 했었대요. 자랑할 게 아닌 것 같은데 막 자랑을 하니까. 실제로 이 강 씨는요, 지난 2018년 이제 잠이 든 여성의 알몸 사진을 몰래 찍어가지고 지인들한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옆에 무죄를 선고받은 거예요. 무죄. 이게 어떻게 무죄가 나올 수가 있는지 진짜 우리나라 법 이상합니다. 게다가요, 이 강 씨는요, 강력 성범죄도 저질러가지고 신상 정보 공개 처분까지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거 검색하면 나오는 거예요. 성범죄자라고. 그가 저지른 첫 성범죄는 강간상해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2009년도 이 강 씨가 27살 때 새벽 시간대 여성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뒤에 이 차량이 으쓱한 골목길로 딱 들어서니까 이 강 씨가 팍 돌변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기사분한테 성폭행을 시도한 겁니다. 27살 때. 반항하는 여성을 수차례 폭행하고요. 죽고 싶지 않으면 말 들으라고 협박을 했었대요. 다행히 이 피해자 여성분이 도망을 가면서 이 강 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 피해 여성분 코뼈가 골절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어요. 정신적인 충격은 또 어떻게 할 거야. 이 사건을 포함해 다수의 범죄가 병합돼서 4년형을 선고받은 강 씨는요, 출소 후에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범행을 또 시도합니다. 또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이때는요, 길 가던 여성을 강제로 뒤에서 안아가지고 차에 태우려고 한 거예요. 강제로. 이때도요, 정말 다행히 이 여성분이 도망치시면서 미수에 그쳤고요. 곧바로 강 씨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강 씨가 한 말이 가관이에요. 왜 이런 짓을 했냐? 라는 말에 강 씨가 그랬대요. 성폭행 하려고 차에 태우려 한 게 아니라 그냥 여자애가 지나가는데 이쁘길래 한번 뒤에서 이제 안아보고 싶어서 그래서 뒤에서 안은 거예요 라면서 둘러댔다고. 그냥 이뻐서 안아보고 싶어서. 여튼 이 사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2년. 비슷한 사건들을 거듭 저질러 교도소를 드나들던 강씨. 앞서 말씀드렸던 이 사건 역시도요, 출소한 지 8개월 만에 또 저지른 거였어요. 8개월 만에. 그러니까 재범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성인이 되던 무렵부터 강도, 협박, 폭행 등 다양한 사건을 저질러 온 강씨. 그 중에서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행이나 성범죄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강씨의 범행들은요, 모두가 다 사귀던 여자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때렸습니다. 다 이 패턴인 거예요. 사귀던 여자가 헤어지자고 해서 때렸다. 앞서 말씀드린 피해 여성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2009년에는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하고요.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오빠까지 폭행한 것도 모자라서 칼을 들고 와가지고 이 두 사람을 협박하고 급기야 이 피해자의 오빠분을 찔렀습니다. 이 이후에 납치 미수 사건 등을 저질러서 이때도 총 2년형을 받고 출소를 했어요. 찌르기까지 했는데 여러 개 또 더 납치 미수 사건 뭐 이런 걸 더 포함해서 2년형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출소한 강 씨는요, 또다시 데이트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연락을 피하는 여자친구를 납치하고 공동묘지로 데리고 가가지고 야구 방망이로 폭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강 씨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정작 법의 심판을 맡기면 나오는 형벌은 고작 2년, 3년, 2년 5개월 뭐 이따위로 나오는 거죠. 지금 몇 번이나 똑같은 범죄로 재범을 계속하고 있는데 더 가중돼서 더 세게 처벌이 돼야 되는데 계속 2년, 2년 5개월, 뭐 3개월, 뭐 3년 이게 무슨 상황인가? 법의 심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긴 하는 건지. 이 강 씨는요, 범죄를 멈춘 게 감옥에 있을 때 뿐이에요. 감옥에 있을 때만 조용하고 나오면 계속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폭행, 성폭행, 강도, 납치 진짜 골고루 다 하는 사람인데 전자발찌 하나 나오지 않는다는 게 10년이 넘는 형량조차 나온 적이 없다는 게 너무 충격적입니다. 왜 법이 이런 사람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건지.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요. 이 강 씨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도주했잖아요. 이 강 씨를 잡겠다고 500명이 넘는 경찰이 투입됐음에도 헬기까지 뛰었음에도 나흘이나 걸렸어요. 만약에 전자발찌가 강 씨에게 채워져 있었다면 이 나흘이라는 시간이 걸렸을까요? 4일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됐을까?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다면 애초부터 이런 납치, 폭행, 이런 범행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전자발찌는 이런 사람한테 채우라고 있는 게 아닐까. 1년에 데이트 폭력 사건을 포함해서 3만 건의 성범죄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전자발찌는 상위 1%만 채운다고 해요. 그러니까 3만 건의 성범죄가 일어나도 기껏해야 300명 정도만 채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채우는 거죠. 오늘 이 강 씨만 해도요, 말 다 한 거잖아요. 전문가분들은요, 이 강 씨 자주 감옥을 들락달락 하면서 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처벌을 덜 받는다라는 그런 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피해자한테 합의를 받고 뭐 서로 연인 관계였어요.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하는 척 연기를 좀 하면 재판부가 엄벌을 하지 않는다. 징역 작게 나온다. 이걸 알고 이 점을 노린 것 같다고. 솔직히 이 피해자 여성분 탈출하셔서 사신 거지. 만약에 그대로 감금돼서 계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 사건으로 다시 재판을 받았는데 또 2년형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또 2, 3년 이런 식으로. 또 2년, 3년 살고 나와서 또 똑같은 범죄로 여자를 또 납치하고 또 때리고. 그런데 이 다음 피해자분은 저항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솔직히 사망하는 경우도 그렇고 필사적으로 탈출을 했다고 해도요. 정신적인 충격이 이게 평생 갈 것 같거든요. 같은 여자로서 너무 무섭고 이런 남자에 의해서 끝내 뭐 고통스럽게 사망하거나 정신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경우가 더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전자발찌는 정말 이런 사람에게 채워야 하는 게 아닐까. 쓸데없는 데에는 돈도 잘 쓰던데 막 정치인들 뒷돈 막 로비 막 이런 걸로 막 돈 엄청 나가고 막 되게 막 이런 걸 왜 하지? 싶은 막 그런 거에는 돈도 잘 쓰던데 왜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이런 부분에서는 돈을 아끼고 있는 건지, 왜 상위 몇 프로만 전자발찌를 채우는 건지, 재범을 그렇게 많이 한 범죄자임에도 형벌은 또 왜 그렇게 나오는 건지. 전자발찌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형벌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강하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처벌 부분은 이 사건이 11월 달에 벌어진 거다 보니까 아직 결정난 게 없는 상황 같더라고요. 검거 구속까지만. 이번에는 좀 정말 제대로 처벌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주도에서 발생한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2006년 경기도 김포시의 아파트 13층 집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하고 있었던 여성 김 씨는 2006년 5월 8일 오전 9시 30분쯤 여느 날과 다름없이 출근해 벨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기척이 없어. 원래 안주인분이 문을 열어주는데
어디 가셨나? 혹시나 해서 현관문을 딱 돌려보니까 문이 열리네. 그렇게 들어간 집 안에서 이 김씨는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집주인이었던 28살 최씨 여성이 피범벅이 된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당시 최씨의 얼굴은 멍이 든 채로 심하게 부어 있었고 목에는 타월이 감긴 채 흉기에 여러 차례 베이고 찔린 모습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김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너무 안타까운 게 이날이요, 피해자 최씨의 결혼 기념일이었다고 합니다. 결혼 기념일날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녀의 사망 사인은 목뼈, 연골, 골절 및 질식과 베이고 찔린 자상. 가사 도우미의 신고로 출동한 이 경찰은 현장을 조사하다 뒤진 흔적이 있는 빨래통, 그리고 아파트 계단에서 피해자의 혈흔, 그리고 오락실 라이터를 하나 발견했고요. 피해자 최씨 근처에서 제3자의 옷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 최씨의 아파트 CCTV를 살펴본 결과 범행 추정 시간에 최씨의 집 쪽의 계단을 올라가다가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그 이후에 옷차림이 바뀐 채 태어난 척 황급히 아파트 밖으로 나가는 거동과 행동이 수상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이때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CCTV를 딱 보니까 이 남자가 엘리베이터 버튼을요,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주먹을 쥔 상태로 이렇게 눌러. 보통은 그냥 이렇게 누르는데 이 남자는 왜 이렇게 눌러? 혹시 지문을 안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눌렀던 건가? 뭔가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이 남자를 중심으로 수사를 하기 시작했고, 아무래도 사건 당일 이 남자가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면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 사람이 없다 싶으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 최 씨의 집으로 가서 그녀를 제압했는데, 이때 이 최 씨가 강하게 저항을 하면서 집을 뛰쳐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파트 계단 쪽으로 도망을 치니까 이 남자가 놀래가지고 집 안에 있었던 과도를 들고 집 밖으로 뒤따라 나온 겁니다. 최 씨 잡으려고. 그리고는 도망가는 최 씨를 붙잡아 과도로 찔러 제압했고, 그렇게 집으로 강제로 끌고 다시 들어갔는데, 와, 계속 끝까지 저항을 하네. 내 힘으로는 안 되겠어.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살해하고 최 씨가 죽자 당황한 이 남자는 어떡하지 하다가 금품과 돈도 안 챙기고 피가 묻은 점퍼와 난방, 장갑을 벗고 빨래통을 뒤져 옷을 갈아입은 뒤에 도주한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최 씨 집 안방 바닥에 마시던 커피가 흘러져 있었어요. 즉 범행 당시 누군가 찾아왔고 최 씨가 직접 문을 열어줬다. 그리고 같이 커피를 마시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겠구나. 이에 경찰은 피해자 최 씨와 범인이 전에 본 적이 있는 일면식이 있는 사이일 거라는 추정하에 피해자의 가족, 이웃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어요. 경찰은 계단에서 발견한 오락실 라이터를 보고 바로 해당 오락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오락실 주인한테 혹시 이 남자 본 적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CCTV에 찍힌 용의자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 오락실 주인이 이 남자 홍씨 같은데? 라고 하면서 중요한 단서를 던져준 거예요. 그렇게 좁혀진 용의자는 당시 47살로 피해자 최 씨의 이사를 도와줬었던 이삿짐 센터의 일용직 노동자 홍덕표. 딱 이 피해자 최 씨와도 관련이 있는 인물이죠. 경찰은 홍덕표의 범행 동기가 금품과 돈 때문일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왜냐? 이 남자 도박을 하고 있던 남자였거든요. 도박.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홍덕표는 항상 일용직 노동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고 여자를 사귀는 솜씨가 아주 대단해.
그래서 여자를 사귀었다 하면 동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자들과 몇 년 같이 동거하고 그 여자들한테서 돈도 받았었는데 그 돈과 자신이 일해서 번 돈을 파친코나 도박으로 다 수백만 원 이상 다 탕진한 경험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당시에도 거액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놈의 도박. 또한 오락실 주인은 홍 씨가 원래 매일같이 오락실에 왔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 사건이 있은 후로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홍덕표의 지인들 역시도 홍덕표가 사건 다음 날부터 연락도 끊고 이삿짐 센터 일도 그만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홍덕표가 최 씨의 이사를 도와주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최 씨와 안면을 트게 됐고 또한 최 씨의 집 구조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겁니다. 경찰은 홍덕표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공개 수배를 했습니다. 수배지는 물론 TV에까지 뿌렸어요. 하지만 이때 홍덕표 핸드폰도 없었고요. 주민등록도 없는 거예요. 추적을 해야 되는데 추적할 게 없어. 제보밖에 믿을 게 없는데 목격 제보도 없네. 그러다 보니 수사는 진전이 없었고 그렇게 세월만 흘러 15년이 지난 2021년 지금까지도 그의 생사조차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2000년 8월 이후 벌어진 살인사건에 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이 홍덕표가 잡히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마땅한 처벌은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홍덕표의 인상착의는요. 키는 175 정도의 마른 체격으로 앞머리 숱이 많이 없는 편이라고 해요. 걸음도 팔자걸음이래요. 팔자걸음. 현재 15년이 더 흘렀지만 늦더라도 범인 꼭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포에서 일어난 한 살인 미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2003년 7월 17일 밤 11시 30분경 29살의 여성 최 씨는 친정집에 아이를 맡기고 자신의 생일 파티에 가기 위해 길을 나섰다 증발하듯 사라졌습니다. 실종된 거예요. 최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노원역 근처. 그리고 약 일주일 정도가 더 지난 2003년 7월 29일 밤 11시 20분경 회사를 퇴근한 후에 친구를 만나고 귀가하는 중이었던 당시 24살 여성 이 씨가 성동구 용담역 근처에서 또다시 실종이 됩니다. 이때 당시의 경찰은요, 이 두 실종 사건이 전혀 서로 관련 없는 각각 다른 사건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공통점이 서로 너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일주일도 안 된 2003년 8월 1일 오전 9시 30분경 구리시 갈매동 편도 1차선 옆 농수로에서 차를 세우고 볼일을 보고 있었던 농민 김 씨는 볼일을 보다 시겁합니다. 왜? 막 잘 싸고 있는데 옆에 저게 동물 사체인가? 저거 뭐야? 잘 보니까 사람이네. 소변 보다가 젊은 여성 시신을 발견한 겁니다. 경찰은 바로 실종자와 시신의 지문을 일일이 대조했고 그 결과 며칠 전 친구를 만나고 귀가하던 도중 실종된 24살 이 씨 여성이라는 걸 밝혀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10일 뒤인 8월 11일 포천시 소읍 고모 3리에 위치한 고모리 저수지 수풀에서 20대 여성의 시신이 낚시꾼에 의해 발견됩니다. 당시 시신 상태는 거의 100골만 남아 있었고요. 안타깝게도 이때 시신의 신원은 해가 바뀐 2004년이 될 때까지 밝혀내지 못합니다. 해가 바뀌고 나서야 수도권의 실종자 가족들과 유전자 대조를 통해 결론적으로는 이 시신이 자신의 생일 파티를 가던 도중 실종된 최 씨임이 밝혀졌어요. 두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실종된 이후에 경찰이 두 사람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같은 것들을 조사했는데
서울시 성북구에 있는 한 ATM기에서 돈을 빼려 했던 기록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바로 해당 ATM기의 CCTV를 딱 확인했는데 어라? 카드의 주인인 피해 여성이 아닌 모자를 푹 눌러 쓴 의문의 남자가 이 여성들의 카드로 돈을 빼려고 한 게 찍혀 있는 겁니다. 아니 빼지도 못했어요. 빼려고 비밀번호 누르고 시도했는데 계속 비밀번호가 틀리다네. 결론은 이 의문의 남성은 사망한 피해 여성의 카드로 돈을 인출 시도하다 실패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이 남자는 뭐길래 피해 여성의 카드를 들고 있었으며 비밀번호조차 몰라 어영부영 돌아간 걸까? 이 남자가 살인범, 범인이지 않는 한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 이놈이 여성들을 납치하고 카드를 훔치는 과정에서 여성들한테 비밀번호를 물어봤고 비밀번호를 딱 받고 나서 목적을 달성했으니 바로 죽였구나. 그리고 나서 돈을 빼려고 왔는데 말해준 비번이 아니라네. 비밀번호가 계속 틀려. 아이씨, 이렇게 된 게 아니었을까. 거기다 두 시신은 공통적으로 허벅지와 가슴에 흉기에 찔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목에는 눌린 자국까지. 아무래도 경찰은 두 여성이 납치당하자마자 얼마 안 가 살해당하지 않았을까. 거기다가 이 이씨 여성의 시신은 신발이 없었어요. 거기다 등에 끌린 자국까지 있었습니다. 즉, 다른 곳에서 살해당한 뒤에 이곳에 유기됐구나. 그리고 인출기의 CCTV를 확인하는데 피해자 두 여성의 카드로 인출 시도한 이 남자의 인상착의가 똑같아. 이것 때문에 두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이구나 라는 걸 경찰이 캐치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국가수 영상 분석 결과도 동일인. 사건이 일어났던 이때 수상한 남자를 목격했다는 목격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목격자는 바로 이 씨의 시신을 제일 처음 발견했던 최초 시신 발견인 오줌 누다가 발견한 농민 김 씨였는데 한 40대에서 50대 정도 돼 보이는 남자가 이 씨가 사망한 채 발견된 장소 쪽을 기웃기웃거리면서 한참을 쳐다보다 갔다는 거예요. 그때는 거기서 시신이 나올진 몰랐으니까 그냥 저 사람 뭐야? 했는데 나중에 시신이 딱 나와 버리니까 이 남자가 영 걸렸던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 남자가 좀 이상했다. 두 여자가 살해당했습니다. 연쇄살인. 하지만 18년 하고도 더 지난 현재까지도 CCTV에 이렇게 버젓이 찍혀 있음에도 범인은 잡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두 사건을 끝으로 더 이상의 유사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일어나지 않은 건지 아니면 범행은 또 했는데 캐치하지 못한 건지는 모르는 거죠. 여튼 옆에 CCTV에 찍힌 용의자는 추정컨대 2003년 당시 40대 초반으로 추정이 되고 현재는 58세 이상, 60세 이상이 되지 않았을까. 키는 170 전후. 얼굴은 가려져 있긴 하지만 보시면 바짝 마른 편은 아닌 듯해요. 약간 통통한 체격이지 않을까. 범인은 차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납치한 뒤에 카드를 빼앗았고 그 후에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그의 행동엔 망설임이 없었어요. 즉 계획적인. 처음부터 죽일 생각으로 일을 벌인 걸로 추정되는데 범행의 목적은 당연히 돈이었을 거예요. 카드를 빼앗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에 바로 살해. 그렇다면 이 피해 여성을 어떻게 자신의 차에 태웠을까요? 이 최 씨 여성은 아이를 맡기고 자신의 생일 파티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노원역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발견됐어요. 어떻게 범인은 이 여성을 차에 태웠을까? 이 씨 여성 또한 친구를 만나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여성이다 보니 그냥 딱 생각했을 때 처음 보는 남자가 차를 쓱 끌고 와서 태워줄게요. 어디까지 가요? 그 말에 그냥 탄다?
솔직히 그럴 여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다면 범인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차에 태웠을까? 제가 예전에 강호순에 대해 다룬 적이 있습니다. 옆에 이제 느낌표를 눌러주시면 바로 연결이 될 거예요. 이 강호순 같은 경우도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범행을 했습니다. 이때 강호순은 그냥 타라고 하면 안 타니까 피해자들의 경계심을 풀기 위해서 저 길 좀 물어볼게요. 저 이쪽 길을 잘 몰라서 그런데 어디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은 길을 알면 알려줍니다. 거기는 여기서 쭉 가시다가 우회전 하시고 거기서 또 좌회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또 강호수는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길이 처음이라 말로 들어도 잘 모르겠네요. 혹시 어디까지 가세요? 같은 방향까지만 좀 같이 타서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피해자들을 차에 태웠거든요. 이 범인 또한 이렇게 했는지 어떤지는 몰라요. 막말로 그냥 막가파로 여자가 있다 싶으니까 바로 내려서 그냥 머리 붙잡고 차에 밀어 넣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두 피해자들은 모두 저녁 11시 30분경에 실종됐어요. 장소는 노원역 근처, 그리고 용담역 근처, 역 근처였습니다. 그냥 딱 들으면 역 근처였으니까 왔다 갔다 사람들도 좀 있지 않았을까, 역 근처니까 가게들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지만 시간이 11시 반이었잖아요. 이 피해자들이 사라진 곳들이 밤이 되면 인적이 전혀 없는 어두운 장소였습니다. 그렇다면 강제로 그냥 납치하듯 끌고 갔을 수도 있겠죠. 강제로 납치하듯 태웠다면 이 여성들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소리 지르고 살려달라고 소리 질렀을 텐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소가 저녁엔 인적이 드물어 다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소리를 질러도 그 소리조차 아무도 듣지 못했던 걸까요? 도대체 범인은 어떤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차에 태웠던 걸까요? 또한 두 여성의 시신은 굉장히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구리시 갈매동 편도 1차선 옆 농수로에서 이씨 여성이 발견됐고, 포천시 소읍 고모 3리에 위치한 고모리 저수지 수풀에서 최씨 여성이 발견됐어요. 외지인들은 잘 알 수 없는 곳, 즉 범인은 경기 북부 지역에 연고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 이 범인은 피해자들의 카드를 가지고 서울 성북구 지역에서 돈을 뽑으려고 시도했습니다. 모자에 선글라스까지 낀 채로 나름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즉 이 범인은 경기 북부 지역 그리고 성북구 지역에 익숙한 사람이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익숙한 사람, 연고가 있는 사람, 하지만 범행 당시 거기에 살고 있진 않았던 사람. 아니, 솔직히 우리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을 뽑은 서울 성북구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살인을 저지르고 버젓이 내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A팀기로 가서 돈을 뽑는다? 저라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서 뽑을 것 같은데. 시신 유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고 있는 곳 근처에 내가 알고 있는 외진 곳 말고 멀리 내가 옛날에 어릴 때 살았던 고향, 그 고향 근처의 외진 곳,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 근처의 외진 곳에다가 묻으면 내가 쉽게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엄청 옛날 고향, 옛 고향의 외진 곳을 찾아내서 그곳에 묻고 내가 살고 있는 곳과 멀리 떨어진 ATM기로 가서 돈을 뽑지 않았을까.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범죄 심리학자 말에 의하면 이 범인은 조심성이 많고 꼼꼼한 데다 폐쇄적이고 소심하며 겁 많은 성격으로 추정된다 합니다. 의사소통과 사교성, 대인관계가 부족하고 일용직으로 노동하고 있을 걸로 보이며 돈이 떨어지면 다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즉, 재범 가능성이 높다. 오랜 기간 동안 현재까지도 잡히지 않고 있다 보니 죽은 거 아니냐, 자살한 거 아니냐 라는 말도 있어요. 하지만 이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두 여성을 무참히 죽인 남자예요. 그런 남자가 피해자한테 미안해서 죄책감에 스스로 자살을 한다? 그럴 일은 더더욱 없지 않을까. 아니면 돈에 쪼달려서 살기 힘들어서 자살? 만약 돈에 쪼달리고 살기 힘들었다면 이 범인의 특성을 봤을 때 또다시 쉽게 돈을 벌 생각으로 또 살인을 저지르면 저질렀지 돈이 없어 힘들다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 범행을 하면 했지. 현재도 일용직 노동일을 하면서 정체를 숨긴 채 도피 생활 중이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경찰은 이 두 살인사건 이외에 비슷한 사건이 없었다고 하지만 이 범인 살인을 멈추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돈이라는 게 늘 부족하잖아요. 거기다 이 범인은 이 두 명을 죽이고 목적인 돈을 뽑기 위해서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어쨌어요? 실패했잖아요. 돈을 못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돈이 필요한 상황이야. 그러다 보니 그대로 범행을 멈춘 게 아닌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지, 이번에는 꼭 성공해서 돈을 뺏어내야지 라는 생각으로 또 다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두 번 범행을 했는데 자기 딴에는 실패한 거잖아요. 살인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목적인 돈을 못 가져왔으니까, 실패했으니까 그냥 안 할란다 하고 포기했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또다시 범행을 했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지역, 현재까지도 잡히지 않은 걸 보면 정말 일용직 일을 하면서 숨어 있거나 이미 다른 살인사건으로 수감돼서 감옥에 있는 건 아닐까. 정말 돈이라는 건 차고 넘쳐도 늘 부족하다라고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이 두 피해 여성의 카드로 돈 인출을 했어요. 그런데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범행을 계속 했을 것 같고, 이제 인출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범행은 계속 했을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다행히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폐지됐기 때문에 언제든 잡히기만 하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를 쓴 채 자취를 감춰버린 이 살인마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늦더라도 꼭 범인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은요, 2022년 2월부터 현재까지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도 지금 제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현재 2022년 2월부터 이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이 CCTV에 범인 모습이 낯이 익다,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다, 용의자의 신변을 알고 있으신 분은 구리경찰서 혹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팀으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늦은 저녁 서울 지하철역에서 벌어진 납치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2010년 중강도 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년 1월 9일 출소한 이진욱은 출소 후 어린 시절 고향인 포항으로 건너와 영일대 해수욕장 인근 분식집에서 음식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이진욱의 전과는요, 이미 화려했습니다. 술집 여주인을 맥주병으로 위협해 강간한 성범죄 전력이 있었고, 이미 총합 14년에 걸친 깜빵 생활까지 한 남자였어요. 14년. 오랜 수감 생활로 주변 지인도 별로 없이 외롭게 지내던 이진욱은 2014년 2월 포항시 북구 창포동의 한 단란주점에서 술을 먹다 해당 주점 여주인이었던 당시 53세 정여인을 알게 됐고,
그 후부터 술이 생각나는 날이면 정여인이 운영하는 주점으로 가 그녀와 함께 술을 마시곤 했습니다. 남녀가 매일같이 만나 술을 마시는데 어떠한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죠. 이진욱이 정여인을 좋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여인에게 마음이 있었던 이진욱은 배달 일을 하면서 월급을 딱 타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돈을 들고 정여인 주점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술값으로만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50만원을 막 쓰는 거예요. 월급의 반 이상을 술값으로 다 써버리니까 경제적으로 부담됐어요. 하지만 좋아하니까 꾸준히 정여인이 있는 주점을 출입했습니다. 이런 나름 적극적인 이진욱의 구애 행동, 정여인 모를 수가 없죠. 느꼈어요. 아, 이 남자 나한테 마음이 있구나. 하지만 딱 거기까지. 정여인은 이진욱에게 코딱지만큼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 주점 손님, 그러니까 당연히 살갑게 대해줬겠죠. 하지만 이게 사랑은 아니잖아요. 정여인은 이진욱을 살갑게 대해주면서도 이진욱이 따로 연락해서 우리 낮에 밥이라도 먹자, 뭐 데이트하자 라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왜? 싫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진욱의 구애 행동은 더더욱 심해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정여인은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고 점점 좀 손님이긴 하지만 거리를 좀 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진욱이 주점에 온다? 그러면 옛날에는 막 웃으면서 어서와요 반겼는데 약간 이제 인사도 그냥 쓱 하고 따로도 안 만나면서 거리를 좀 두는 그런 행동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정여인의 모습에 이진욱은 어땠겠습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네 주점에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이젠 나를 찬밥 취급해? 왜? 나 돈 없다고 무시하는 거야? 너 나를 딱 장사 속으로만 생각했던 거야? 나 가지고 논 거야? 점점 차갑게 대하는 정여인의 모습에 이진욱은 분노했습니다. 너 내가 가만 안 둔다. 앙심을 품게 된 거예요.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상황에서 2014년 4월 28일 오후 8시 19분경 정여인이 이진욱에게 전화를 겁니다. 오늘 비도 오는데 우리 주점에서 술이나 같이 할래요? 평소 같으면 아, 그럴까? 마냥 기분이 좋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때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 돈이 필요하니까, 장사 안 되니까, 내가 만만하니까 전화해서 술 팔아달라는 거야, 뭐야? 오늘 내가 사귀자고 하거나 했을 때 날 거절한다? 그러면 오늘이 날이다. 너 죽는 날. 이진욱이 이때 아예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집을 나설 때부터 과도와 고무장갑을 챙겨 들고 정여인 주점으로 갑니다. 그리고 정여인과 44살이었던 주점 도우미 여성과 함께 셋이 앉아 술을 마셔요. 술을 마시면서도 이진욱의 정신은 신경은 모두 딴 곳에 팔려 있었습니다. 언제 범행하지? 그러다 오후 11시쯤 이진욱이 물어본 거예요. 정여인, 나랑 만납시다. 나랑 데이트 좀 합시다. 그랬더니 역시나 정여인 싫다네. 이 핑계 저 핑계 또 대네. 그러니까 그냥 하자. 계획한 범죄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은 이진욱은 바로 주점 주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흉기, 과도와 절구봉을 들고 다시 술 마시던 내실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집에서 나올 때부터 칼 하나 챙겨 나왔잖아요. 거기에다가 주점 주방에서 또 칼을 챙겼죠. 칼이 지금 2개 있는 거예요. 양손에 칼을 한 자루씩 든 이진욱은 내실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주점 도우미와 정여인에게 칼을 들이밀었습니다. 야, 죽을래? 이게 장난으로 보여?
가만히 있어 콱 죽여버리기 전에. 갑작스러운 상황에 이 두 여성도 얼마나 놀랍니까? 그러니까 이때 정여인이 아우 왜 이래 그만해 아우 하지마 라고 하면서 이진욱에게 달려든 거예요.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 놀란 이진욱은 바로 절구봉으로 정여인의 머리를 내리치고 쥐고 있던 칼로 바로 정여인의 어깨와 목 부위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이때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찔리진 않았어요. 정여인이 갑자기 달려들었고 순식간에 칼을 휘두르면서 피해자, 가해자 모두 흥분 상태가 됐습니다. 이진욱은 정여인을 찌르고 바로 주점 도우미를 쳐다봤어요. 너도 반항할 거야? 반항해봐. 반항해보라고. 이 주점 도우미 여성 반항 못하게 하려고 완전 제압해버리려고 도우미 여성까지 절구봉으로 머리를 수차례 내려칩니다. 남자가 눈깔이 돌아가지고 칼을 휘두르고 둔기를 휘두르는데 칼까지 맞고 폭행을 당했는데 이 여성들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진욱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두 여성을 다 제압했다고 생각한 이진욱은 야, 둘 다 옷 벗어. 이 두 여성은 벌벌 떨면서 벗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진욱은 나체로 서 있는 두 여성의 목걸이와 팔찌, 반지 등을 모두 빼앗습니다. 그리고 야, 둘 다 바닥에 딱 엎드려. 엎드리게 만든 후에 미리 준비한 고무 장갑을 착용하고 번갈아 유사 강간을 하고 변태적인 행위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정여인과 도우미 여성 얼마나 참 최악입니다. 이진욱이 고무장갑을 끼고 혼자 막 좋아가지고 눈깔 돌아가지고 흥분하고 있으니 도망갈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던 정여인. 지금이다. 그래서 이때 정여인이 나체 상태로 재빨리 일어나서 내실 문을 열고 주점 출입문 쪽으로 막 뛰었습니다. 그런데 잡힌 거예요. 어디에 도망가? 이진욱은 도망가는 정여인을 뒤따라가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그대로 칼로 목 부위를 수십 차례 찔러 죽였습니다.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정여인과 이진욱 두 사람이 주점 출입문 앞에서 몸싸움과 동시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도망갈 기회를 얻은 사람이 있죠. 주점 도우미. 이 여성이 이때 바로 화장실로 도망가서 문을 잠근 거예요. 이진욱은 도우미 여성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내가 얘 죽이는 거 봤잖아. 제가 다 봤잖아. 다 꼬지를 거 아니야. 쟤도 죽여야 내가 완전 범죄가 되지. 하지만 도우미 여성이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문을 안 여는데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급한 대로 주점 안에 남은 자신의 지문을 모두 닫고 증거인멸을 나름 한 후에 그냥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다행히도 도우미 여성은 사신 거죠. 곧바로 이 여성은 화장실에서 자신의 동거남에게 전화를 겁니다. 오빠 나 죽을 것 같아. 빨리 신고 좀 해줘. 그러니까 이때 이 동거남이 8분이 지난 밤 11시 48분경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장으로 3분 만에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진욱은 이미 도망간 상태.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진욱은 14년을 깜빵에서 보낸 남자예요. 방금 사람 하나 죽이고 왔어요. 하나 더 죽이려다가 못 죽이고 그냥 나왔단 말이죠.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막 무서워서 덜덜 떨고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두려워하고 했을까요? 전혀. 이진욱은 포항에서 서울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서울 강서구의 한 전화방에서 또 성관계를 할 여성을 물색해요. 이 상황에서도 그놈의 그 짓은 또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전혀 사람을 죽인 두려움, 범죄를 저지른 두려움,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 없는 겁니다. 그렇게 4월 30일 오후 2시쯤
한 호텔에서 당시 45살이었던 김여인을 만납니다. 성관계를 거하게 하고 이야기를 둘이 잠깐 하는데 이준욱이 물어본 거예요. 여기까지 멀지 않았어요? 아, 차 타고 와서 괜찮았어요. 아, 여기까지 자차를 타고 오신 거예요? 네. 이 말을 듣자마자 이진욱은 잘됐다. 제 차를 빼앗은 뒤에 강간하고 돈 뺐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진욱이 김여인, 오늘 저녁도 함께 할래요? 저녁 같이 먹어요. 그래서 같은 날 저녁 7시 반경 김여인을 다시 만납니다. 약속 장소인 한 호텔 방 안으로 김여인이 들어오자마자 이진욱은 포항 사건 때 사용했던 칼 2자루를 양손에 딱 들고 김여인에게 겨누면서 위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옷 다 벗고 차키랑 여기 다 내려놔. 그 후에 성폭행을 하고요. 차를 딱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김여인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차가 김여인의 전 재산이라네. 그래서 차를 뺏는 걸 포기합니다. 아무래도 김여인이 빌었겠죠. 차가 제 전 재산이라고 가져가지 말라고.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설득했고 이에 포기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대신 자기 친구한테 전화를 합니다. 야, 나 진욱인데 내가 급해서 그런데 얼마 좀 이 계좌로 보내주라. 그 돈을 이 김여인 지인의 계좌로 받습니다. 그렇게 오후 9시 30분경 모텔에서 나온 이진욱은 김여인의 차를 이용해 이동합니다. 김여인한테 운전을 시킨 거예요. 자기는 조수석에 칼 2자루 딱 들고 허튼 짓 하면 바로 찔러버릴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래서 1시간 정도, 한 10시 30분경 부천시 원미구에서 하차할 때까지 계속 김여인을 끌고 다닙니다. 부천시 원미구에 딱 와서 그냥 자기 혼자 내려요. 그러니까 김여인 다행히도 사신 거예요. 바로 도망가신 겁니다. 이진욱은 5월 1일 오후 6시 20분경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의 한 공중전화를 이용해서 포항에 살고 있었던 자신의 친구한테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뒤에 택시를 타고 작전동으로 이동했다가 포항에서 추적해간 경찰에 의해 오후 8시 50분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노상에서 공개수배 1일 만에 잡혔습니다. 이진욱은 조사 결과 여러 차례 강도, 강간 범행을 저지른 상습범인데다 성범죄 재범률도 높은 편이고 사이코패스 성향의 전형적인 알코올 중독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체포가 된 후에도 이진욱은요, 자기가 저지른 이 모든 짓들을 자신의 타고난 성향 탓으로 돌리면서 합리화하는 등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되려는 의지나 반성, 교화의 의지 전혀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걸 어떡해.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쩌라고. 내가 뭘 잘못했어. 날 이렇게 만든 사회를 탓하고 부모를 탓해야지. 이런 식인 거예요. 죄 반성 또한 거의 없고 남 탓만 해대니 검찰은 이진욱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우리 재판부 정상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사형 선고보다는 사회로부터 격리해 뉘우치게 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 라며 무기징역을 때립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 항소했어요. 하지만 2심 역시도 피고인에 대한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다는 확신에 이르지 않는다 라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역시 재판부죠. 무슨 짓을 해도 사형 진짜 잘 안 줘요. 모범수로 잘 있다가 가석방으로 나오렴? 이거야 뭐야. 그래서 오늘은 수차례 저지른 범죄로 무려 14년을 깜빵 생활하고 그러고 나와서 재범을 또 저지르고 피해자를 몇 명을 발생시키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죄 반성조차 안 했는데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끔찍한 살인마 이진욱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